본격적으로 이제 음식 철학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프롤로그로서 앞으로 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음식 철학 책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자는 이제 그 캐롤린 코스마이어고요. 그 뉴욕 주립대학의 이제 그 철학과 학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예, 책은 이제 2021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4강까지는 이제 들어가기로서 왜 철학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철학인가라는 주제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간을 둘러싼 그 세계를 인간들이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왜 철학인가 첫 번째는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뤘던 문제들이 이제 만물을 구성하는 이제 근원적 물질은 무엇인가? 탈레스가 말하는 그 물이라든가, 뭐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하는 그 원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의 그 근원적인 그 물질로서 만물을 이렇게 생성해 나가도록 하고, 이 만물들이 이제 돌아가면 다시 이제 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데모크리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봤던 문제는 이제 이 만물은 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고정된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제 만물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고, 파르메데스는 이제 만물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을 변화한다라고 하지만은, 만물은 변화하면서도 상대적인 지속성을 갖는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상을 봐도 나무의 모습이 굉장히 지금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 나무가 이제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내년에 또 새싹이 나고 그런 그 많은 변화가 있지만은 그 나무는 이제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성 속에서 이제 그 지속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파르메데스는 이제 그런 그 변화성보다도 고정 불변성을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고정 불변성이 없다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리의 그 본질은 그런 고정 불변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그 감각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환상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파르메데스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들어가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들은, 왜 철학인가 2, 3에 대한 얘기인데, 인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거기서 다뤘던 내용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행합일.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것은, 참다운 진리라고 하는 것, 또 참다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도덕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암과 도덕적인 행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뭐 그것을 강조한 것이 소크라테스 입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은 진리와 도덕적 선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처음으로 다룬 사람이 이제 플라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얘기를 해왔느냐? 그것은 음식 철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런 전통 철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그 진선미 중에서 음식 철학은 어느 부분과 관련이 될까 하는 것이죠. 네, 그것은 말하자면 아름다움의 추구, 이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뭐 진리 인식의 문제라든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 음식 철학은 이제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느끼는 미각, 또 즐거움, 또 거기서 느끼는 그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 철학은 아름다움의 추구와 문제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롤로그의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이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먹는 것이죠. 뭐 아침에 밥을 차려서 먹고, 또 뭐 밥을 먹은 뒤에 뭐 커피도 한 잔 먹고, 네,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이 과연 철학적 의미를 갖느냐? 물론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에도 과연 철학이 있느냐?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그 식사나 또 음료를 먹는 행위나 이런 것도 그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또 철학에서도 미학적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름다움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철학적으로 볼 때는 뭐 미학적 감각이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학 분야에서 그 철학의 한 분야로서 미학이 있는데 그 미학은 이제 아름다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제 미학이죠. 네. 이제 그 분야에서 그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맛을 느낀다, 맛을 본다, 또 음식과 음료를 먹는다 하는 것은 미학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네,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차려서 먹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예술 작품이냐? 이건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음식도 예술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음식을 뭐 미술 작품처럼 만들고 이제 이런 것도 뒤에서 이제 볼 것입니다만, 그러나 음식 자체가 과연 미술품이냐? 그거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술 작품으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음식은 하나의 그 상징성을 갖는다. 이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사 음식을 차린다든가 또 어떤 그 축제의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그 음식에 갖는 상징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그래서 그 요리는 그 예술의 형태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다. 그런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의 형태로서 그 요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인 식사도 뭐 그냥 먹을 수도 있죠. 햄버거 하나를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집에서 음식을 잘 차려서 식탁을 이렇게 잘 꾸며서 또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그렇게 잘 음식을 차리고 식탁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움의 창조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식 창작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미식 창작품, 아름다운 식사를 위한 하나의 창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사실 그런 예술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학적인 의미를 이제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맛보는 것과 음식은 왜 철학적 탐구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철학적 탐구하면은 뭐 형이상학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신의 세계라든가 뭐 이런 형이상을 얘기하고 또 인식론 우리가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갖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뭐 그 철학은 이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거는 상당히 말하자면은 일상적인 것을 상당히 떠나 있습니다. 철학은 일상적이지 못한 이제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은 일상적인 삶인데 일상적인 삶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탐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밝혔습니다만은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런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맛감각,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맛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각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반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책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초점은 우리의 입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맛, 맛있다. 이것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은 뭐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든가 인식론이라든가 뭐 이런 어려운 주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맛의 문제라든가 음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학의 한 부분으로서 철학적으로 이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게 날마다라는 것이 바로 일상적인 것이죠. 맛을 경험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맛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뭐 오감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안이비설신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그 다음에 혀로 맛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촉각을 느끼고 이런 5가지 감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각이죠. 맛을 경험하는 것은 미각입니다. 그런 미각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게 직접적인가? 그것은 실제로 입안에서 그런 맛을 느끼기 때문이고 음식을 입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씹으면서 맛을 보고 그 풍미를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맛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은 도피와 이완, 특히 맛을 보고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잘 끓여가지고 커피 향을 맡고 그런 이완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뭐 지치고 힘들고 할 때 그런 맛을 통해서 어떤 도피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과연 나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좋은 것을 가져줄까 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상당히 불안감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맛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각 기능이고 지금 다시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직접적인 느낌이고 또 우리에게 이완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 불안을 느끼게도 하는 것이 바로 맛의 감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식을 맛본다,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실존의 문제와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먹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은 몸에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인간의 그 삶을 지탱시켜주고 인간을 살게 하는 그러한 그 실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이제 고대 서양 철학자들의 얘기인데요. 뭐 주로 이제 그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플라톤의 철학이라든가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런 그 맛의 감각, 맛의 감각을 주로 이 고대 서양 철학자들 주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살펴보면 이 맛의 감각, 미각,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원초적 본능이다. 본능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은 상당히 그 낮은 감각으로 이걸 분류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식을 갖게 되는 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주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인간에게 알을 가져다 준다, 지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뭐 맛을 본다든가 미각, 그 다음에 그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의 그 신체 감각이고 그 본능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식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의 그 부차적이고 낮은 이제 그런 고차적인 것이 아니라 저차원적인 그런 감각 기능의 하나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그러니까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감각에 대한 감각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감각의 위계를 이제 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은 고차원적인 감각이고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저차원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인간에게 지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감각은 시각과 청각이고 반대로 미각과 뭐 후각과 촉각은 그런 철학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단지 본능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신체적인 감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네, 이런 관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오늘날의 현대 철학에서도 그런 관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코스마이어는 결국 그 페미니즘적인 관점으로 이 부분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시각과 청각은 남성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미각과 후각은 여성적인 감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왜 그럼 미각과 후각은 여성적인 감각인가? 그것은 이제 주로 여성들이 음식을 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래왔기 때문에 그 미각과 후각을 이제 여성적인 감각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시켜 버렸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예, 뭐 이런 것을 이런 그 철학적인 전통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고차원적인 감각과 저차원적인 감각으로 구분하고 고차원적인 감각이 철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저차원적인 감각은 철학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플라톤의 그 사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먹는 행위, 인간이 먹는 행위는 단지 이제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먹는 행위를 동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어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본능적인 감각이고 동물적인 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성과 지식의 영역에서 이제 멀어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철학적 탐구 주제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학에서 특히 인식론, 인간이 지식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인식론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데서 미각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식론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식론에서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시각과 청각이었던 것이죠.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기도 하고 뭐 가까이 보기도 하고 상당히 자유자재로 보고, 그 다음에 뭐 본 것을 서로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숫자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뭐 시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식론에서 상당히 그 시각은 중요한데, 그 미각은 이제 본능적인 감각이고, 단지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뭐 그런 감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또 이제 윤리 이론에서도 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삶, 또 인간다운 삶,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뭐 중용으로서의 삶, 뭐 절제에 있는 삶, 이것을 위해서는 이 맛은 통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에 그 절제가 없고 통제가 없으면은 그거는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미각을 그들의 철학, 특히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철학에서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특히 이 코스마이어의 입장은 과연 맛이 철학적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가정을 그런 생각은 과연 맞는 것이냐. 코스마이어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맛,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철학적 의미, 철학적 탐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철학에서 배제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학에서 그런 매력적인 주제를 추방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고대 서양 철학, 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는 이제 감각의 이제 위계를 정했던 것이죠. 이제 감각 위계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제 5가지 감각,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촉각을 느끼고 하는 5가지 감각의 위계.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각과 청각은 고차원적인 감각이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미각과 후각과 촉각은, 저차원적인 감각으로 이것을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위계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감각은 시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감각은 청각이다, 이렇게 봤고요. 이 2가지가 지식, 특히 알매의 문제에서 시각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시각과 청각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미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은 그 몸으로 느끼는 것이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촉각을 느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맛을 봅니다만은, 몸으로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시각과 청각은 그렇게 몸으로 느끼는 것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각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경험으로부터 이제 분리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경험을 이제 보다 덜 수반하는 이제 그런 감각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시각과 청각이 인간의 그 지성, 그 지식의 발달을 가져오고 소통,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제 그런 감각이다.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 이제 그 반대로 이제 그 미각이나 이제 후각이나 촉각은 뭐 쾌락과 고통과 관련된다. 쾌락을 느끼고 아니면 고통을 느끼고 하는 것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미각은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과 음료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쾌락적인 감각이고, 또 쾌락을 느끼고 아니면 또는 고통을 느끼는 이제 그런 감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런가요? 미각은 이제 어떤 대상, 이 대상은 음식이죠. 음식과 음료가 대상이 되는데, 음식과 음료가 반드시 입 안으로 들어가야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입 안에서 경험되는 느낌이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식도로 내려가죠. 그래서 소화가 되는 그런 그 경로로 통과하는 것이 바로 미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맛을 느끼고 입 안에서 맛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음식과 직접적인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특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미각은 인간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쾌락적인 것에 이제 불과하다. 뭐 이렇게 또 본능적인 것에 이제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그 플라톤의 관점에 대해서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인간이 맛을 보고 음식을 맛을 보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런 쾌락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또 본능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쾌락과 본능을 어찌 보면 훨씬 뛰어넘는 그런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맞이해서 환대를 한다든가, 그럴 때도 음식을 장만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손님을 환대하는 이제 그런 것들, 또 종교적인 의례에는 반드시 그런 이 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 그 절에 그 음식이 있고, 또 뭐 회교에도 회교의 음식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그 종교적 의례와도 그 음식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본능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런 환대 내지는 기념 또는 종교적 의례, 또 기념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생일 잔치를 한다든가, 돌잔치를 한다든가, 칠순잔치를 한다든가, 거기도 음식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의 축하라든가, 기념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단지 본능적인,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대 철학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고대 철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현대 철학에서는 그럼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식사나 음식과 음료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철학적 탐구로서 또 철학적 주제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미학이나 예술 철학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 특히 이런 맛이나 음식이나 식사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철학은 미학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술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학문들은 그 감각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감각의 즐거움이라든가 미각의 즐거움이라든가 미각의 즐거움이 어떻게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뭐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만 이제 브리아 샤바랭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그 법률가이기도 합니다만 미식가이기도 하죠. 그 미식가가 얘기할 때 그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단계와 중기 단계와 후기 단계.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맛을 보는 단계와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그거는 직접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그러면 포도주를 처음 그 입을 댔을 때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감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를 입에 넣고 그것을 음미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보완된 감각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그 포도주를 마실 때도 그 직접적인 감각과 보완된 감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을 넘겨서 목넘김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반성적인 맛이라고, 반성적인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브리아 샤바랭이 얘기하는 그 맛의 세 가지 원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감각, 우리가 이제 이런 미각을 그렇게 그 직접적인 감각, 보완된 감각, 반성적인 맛, 반성적인 감각. 그런데 특히 여기서 반성적이다라고 하는 인간은 음식을 그냥 먹고 삼키는 것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동물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물론 동물들도 맛을 보고 뭐 그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잔치에 참여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밥을 그렇게 먹고 난 뒤에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음식을 이제 말하자면 음미하기 시작하는 음미하고 그것을 그 음식의 맛을 반성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또 조리법 같은 것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식사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그 맛의 감각과 관련해서 발달을 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맛의 미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맛에 대한 철학적인 그 이해이기도 하고 경험적인 이해를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음식과 관련해서 그 음식이 그 미학적인 증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은 또 시각예술로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려서 음식물을 뭐 정물화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 4장, 5장쯤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음식과 관련된 시각예술 이것을 지금까지 그 유명한 그 미술가들이 그렸던 정물화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이 갖고 있는 예술적 의미 또 미학적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 책을 강의하면서 6개 장으로 이걸 나눠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각 장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의 내용들을 간단히 좀 브리핑을 해보면 첫 번째 장은 이제 감각의 위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또 그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이제 거론되는 철학자들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각과 청각은 이제 거리 감각. 그러니까 감각하는 대상과 감각하는 내가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저 멀리 하늘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그 굉장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리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은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그 소리가 나는 대상이 소리를 내는 것을 내 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각과 시각을 이제 거리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코로 냄새를 맡는다든가, 또 그 입으로 맛을 본다든가, 촉각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은 그런 거리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신체 감각으로 이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체적인 신체가 직접 감각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고 내 코로 냄새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입으로 맛을 보는 것, 또 촉각을 느끼는 것, 이것은 이제 그런 거리가 없는 것이죠. 직접 신체가 접촉이 돼야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체 감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각과 청각을 거리 감각으로,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신체 감각으로 구분을 하고, 그 거리 감각은 인간에게 지식을 가져다 주고 고차원적인 감각인데 반해서 신체 감각은 본능적인 감각이고 저차원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범주화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결국은 그런 거리 감각은 남성성의 특징과 가치를 이제 갖게 됐다. 또 그런 남성성의 특징과 가치를 이제 발달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의 그 지배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배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를 들면 지배층들은 말하자면은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곡식을 까야 되고, 그 곡식을 또 일궈야 되고, 이래서 쌀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을 되게 이제 피지배층들이 했던 것이고, 여성들이 많이 했던 것이죠. 근데 남성들과 지배층은 그런 데서 이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과 이 청각은 그런 직접적인 노동과도 거리가 있고, 그것을 이제 남성성의 가치와 이제 결부시켰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 반면에 신체 감각인 미각과 후각과 촉각, 음식을 만들고 먹고 또 맛을 보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범주에 묶여 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범주화해서 시각과 청각의 거리 감각은 남성성의 특징으로, 또 미각과 후각과 촉각의 신체 감각은 여성성의 특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또 남성성의 특징은 또 좀 고차원적인 것이고, 여성성의 특징 또 신체 감각은 저차원적인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구분과 범주화가 됐고, 그것이 정착이 됐습니다만, 지금 2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고대 철학의 개념적 구분들, 거리 감각과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볼 것은 이제 뭐냐면 맛의 철학과 관련된 것이고요. 맛의 철학은 철학에서 이제 맛을 다루고, 맛을 철학 중에서 미학의 분야로서 또 다룰 수 있는 그런 철학. 이것은 주로 이제 근대 철학 이후에
나타나고요. 특히 그 휴움과 같은 경험론 철학이 맛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휴움과 같은 경우는 결국 감각적인 맛, 그 미각의 맛은 정신적인 취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미각의 맛과 정신적인 취미는 유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상당히 그 동등한 차원에서 그 미각의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과 그런 그 미각의 문제를 상당히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독일의 칸트와 같은 경우는, 특히 칸트의 미학 이론에서 보면은 미각은 한마디로 칸트에서는 예술적인 감각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 그대로 말하자면 연결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술적 아름다움은 미각이나 촉각에서 또는 후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과 청각에서만 다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만이 예술적 아름다움의 근거가 된다. 뭐 이렇게 봤던 게 칸트의 미학 이론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헤겔의 철학에서도 좋은 예술, 파인 아트라고 그러죠. 파인 아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몸의 감각을 넘어서야만 그런 좋은 예술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 몸의 감각은 말하자면 미각이나 뭐 후각과 같은 그런 몸의 감각에서는 좋은 예술이 나올 수가 없다. 좋은 예술은 시각과 청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시각과 청각의 기회를 끌어올려서 시각과 청각을 기회로, 말하자면 예술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그런 예술로 끌어올림으로써만 좋은 예술이 될 수가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의 아름다움은 시각과 청각에 있는 것이지, 음식의 맛이나 냄새와 같은 이런 그 미각이나 후각에서는 그런 좋은 예술이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봤던 게 또 헤겔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장에서 다뤄질 문제는 이제 맛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이거는 철학보다도 과학적인 연구니까 맛에 대한 하나의 그 경험적 증거를 찾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식별하는 능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맛의 과학이다. 자, 그 경험적 증거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맛과 냄새는, 그 전통적으로는 맛과 냄새는 이제 원초적인 감각들로서 그 맛을 네 가지로 주로 구분을 했죠. 맛. 우리가 맛을 본다 했을 때 맛을 주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이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네 가지죠.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맛을 구분했던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본래 기본적인 맛입니다. 근데 이것이 쭉 그런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16세기 말엽에 서양의 생리학자들이 나타나면서 맛을 이제 네 가지 맛 이외에 여러 가지 맛으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9가지 맛으로 이걸 분류합니다. 뭐 거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죠. 톡 쏘는 맛도 있고, 또 매콤한 맛도 있고, 뭐 느끼한 맛도 있고, 싱거운 맛, 짠 맛, 뭐 이런 걸 해서 맛을 9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맛을 이렇게 9가지로 분류한 것은 16세기 말엽이니까 한 1500년대의 그 말쯤 뭐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서양에서 생리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맛이 이렇게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예.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볼 문제는 맛의 의미와 또 의미 있는 맛. 자, 이것은 이제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전통 철학적인 관점에서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철학적인 관점에서 과연 그렇다면 맛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현대 철학자들은 맛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현대의 그 미학 인식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학이니까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이 맛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그런 맛의 문제는 예술 작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 현대 미학 인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맛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작품하고 비슷한 그런 쾌락적 양상으로 이제 이해하는, 뭐 이것이 이제 예술 인식론 또는 미학 인식론자들의 관점입니다. 결국 그 인식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음식을 예술 작품과 유사하게 볼 때 그 아름다움의 인식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현대의 그 미학 인식론자들의 관점입니다. 예, 이제 그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넬슨 굿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론을 예술적 상징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 왜 그러냐면 음식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다.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상징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상징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종교 의식이나 기념 행사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사회적 의례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음식이고, 그런 음식은 하나의 예술적인 의미를 갖고 예술적 상징 행위로서의 그 의미를 수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넬슨 굿맨이 얘기하는 예술적 상징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결국 맛을 본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음식을 차린다든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단지 본능적인 행위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술적인 표현이다. 예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넬슨 굿맨의 입장이고요. 이런 예술적 표현은 그 음식과 식사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음식과 식사가 갖는 다양한 의미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그것이 표현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장은 이제 시각화된 식욕,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시각화라는 것은 바로 이제 말하자면 예술 중에서도 미술과 관련된, 그 시각예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림을 얘기합니다. 자, 음식과 식사를 그림으로 이제 묘사한 것을 5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통해서 특히 그 정물화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음식의 풍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의 풍미라고 하는 것이 예술로서 표현되고 있다. 그 예술은 바로 시각예술, 그림으로서 이런 음식의 풍미와 맛과 이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 5장의 얘기인데요.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물화라고 하는 것을 특히 이제 예술에서도 정물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앞에서 이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것처럼 낮은 감각으로 봤던 것처럼 정물화는 낮은 또는 저급한 그림으로 이제 예술계에서 이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정물화는 왜 낮고 저급한 그림이 되느냐? 그것은 주로 뭐 음식을 그린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술에서 정물화와 역사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역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진 장면을 그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이고 영웅적이고 영웅들의 드라마틱한 그 이야기나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역사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동학 농민의 난을 그림으로 그렸다든가, 프랑스 대혁명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든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상당히 그 영웅적이고 드라마틱한 그 역사적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그것은 이제 역사화입니다. 근데 역사화에 그 비해서 정물화는, 계속 그 미술사에서도 상당히 폄하되어 왔다는 것이죠. 역사화에 비해서 정물화는 폄하되어 왔다. 그 이유는 정물화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사소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린다든가, 뭐 술병을 그린다든가, 사과를 그린다든가, 먹는 장면을 그린다든가, 또 부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린다든가, 그것이 정물화인데, 그런 정물화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고 또 일상적인 삶을 표현한 것이고 굉장히 사소한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역사화에 비해서 역사화가 그런 영웅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정물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음식과 우리가 먹는 것을 다루는 정물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웅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고 사소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물화는 역사에 비해서 계속 폄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은 5장에서 이제 다루어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6장에서는 식사 이야기, 이제 이 음식과 식사와 관련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식사를 그 소설이나 특히 소설과 같은 데서는 이런 식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것을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환대와 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로 식사의 문제 또 음식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그 소설이나 소설과 같은 것이 있고, 그 반대로 식사의 또 음식이 갖는 또는 식사가 갖는 끔찍하고 역겹고 잔혹한 장면들을 다루는 그런 식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또 소설에서 그런 두 가지를 상반된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식사 이야기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허먼 멜빌이 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스토브의 그 저녁 식사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식사의 야만적이고 약탈적인 양상. 자, 뭐 이 상어 떼들이 와서 고래의 고래를 뜯어먹는 장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인간이 음식을 먹는 장면도 그런 것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반대로 식사가 줄 수 있는 동료애, 또 인간애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디네센이 쓴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과 같은 경우는 그 식사가 줄 수 있는 그런 동료애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탐구하고 있다. 바베트는 이제 그 프랑스의 상당히 유명한 말하자면 음식점의
뭐 주방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바베트의 말하자면 바베트가 만든 음식을 먹는 것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상당히 뭐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것이죠. 근데 이 바베트가 이제 그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파리 콤뮌 뭐 이런 파리 콤뮌 같은 것을 하면서 바베트가 그 남편도 잃고 자식도 그 과정에서 죽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오게 되는데 그 자기의 음식 솜씨를 발휘할 발휘할 기회가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파리 콤뮌에서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데 관여한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그려지고 있고요. 또 버지니아 울프의 그 등대로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 결국 그 하나의 파티가 인간의 애정과 관심을 하나로 묶어놓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인간은 이렇게 관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프롤로그로서 우리가 이 음식 철학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고 또 다룰 것인지를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